내가 한 가지 나라의 화폐 발행권을 장악하게 된다면은 누가 법을 제정하든 상관없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의 말인데요. 오늘 이번 영상 통해서 리플 주식 3억 달러 매수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짜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이 흐르는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고, 비보파워랑 한국운용사의 합작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요, 이 한국 국내 자본이 리플이라는 거대한 금융 인프라로 들어가는 전용 고속도로를 뚫는 작업입니다. 이 토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동안 그 뒤에서는 주식과 ETF 그리고 전용 펀드라는 거대한 통로들이 깔리고 있다는 거. 결국에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당장의 시세가 아니라요, 이 돈줄을 쥐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인 거고, 오늘 그 구조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보파워가 리플 주식을 3억 달러치 산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이 3억 달러라면은 작은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처럼 들리는데, 정책 자료를 봤을 때 회사는 자기 돈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돈을 안 쓰는데 3억 달러를 산다라는 이런 말이 동시에 성립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모순이 오늘 이슈의 진짜 출발점인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핵심은 리플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리플로 들어가는 돈의 통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비보파워의 자회사 비보 페더레이션 측에서 한국의 자산운용사 림벤처스랑 합작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림벤처스는 리플랩스 주식을 보유할 전용 투자 기구를 만들고 목표 규모를 3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보파워는 그 전용 투자 기구를 위해서 리플 주식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맡게 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요. 이 전용 투자 기구랑 조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용 투자 기구는 쉽게 말해서 하나의 통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기관과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이 그 통로에 돈을 넣고 통은 리플 지분을 들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달은 사서 담아준다인데요. 이 비보파워 같은 경우는 리플 지분을 어디서 구하느냐가 실력이고, 그 실력으로 관리 보수랑 성과 보수를 받겠다라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리플 주식 3억 달러가 아니라 리플 주식을 담는 통을 만들고 또 그 통으로 한국 자금을 끌어오는 이런 설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이런 설계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토큰을 직접 사는 시장과 통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장은 자금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토큰 시장은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는 돈이 많죠. 반면에 통은 보통 규정을 따르고 절차를 밟고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에 한번 자금이 들어오면 오래도록 버티는 성격이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하필 리플의 지분일까요? 여기서 두 번째 구조가 나옵니다. 리플은 이제 코인을 만드는 회사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해요. 리플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RLUSD, 기관 거래 인프라, 수탁과 결제 기능을 하나로 묶으려는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죠. 올해 7월달에 RLUSD 준비금 수탁을 BNI가 만든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큰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금고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 이건 시장에서 신뢰의 언어로서 번역되겠죠. 그리고 올해 4월에는 더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리플이 히든로드라는 프라임 브로커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프라임 브로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거래할 때 필요한 담보, 청산, 자금 조달 같은 뒤쪽 작업을 맡는 곳입니다. 즉 현재 리플이 기관들이 돈을 굴리는 그 뒤편에 기계를 잡겠다라고 선언한 셈이에요. 올해 9월 달에는 DBS랑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리플이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랑 RLUSD를 연결해서 거래와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정말 간단한데요. 토큰화된 안전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고 그 흐름이 블록체인에서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리플은 코인 가격이 아니라 이 돈이 이동하는 인프라 쪽으로 자신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지분에 관심이 생긴다라는 거고, 토큰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또 규제도 나라별로 다르겠죠. 하지만 지분은 법과 회계의 언어로서 설명이 가능하고, 전용 투자기구 같은 통에 담아가지고 기관과 자격 투자자한테 배포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서 림벤처스는 한국에 기반을 둔 라이선스 자산 운용사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의 기관과 일부 투자자 수요를 타진했다라고 합니다. K-웨더 같은 회사가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단순한 해외 주식 투자가 아니라 한국 시장 내부에서 리플 지분 노출이라는 상품을 만들려는 시도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비보파워가 리플로부터 초기 트렌치의 우선주 매수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요. 리플 같은 민간회사 지분은 아무나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승인을 해야 되고 기존 투자자들과의 계약 조건도 걸립니다. 그런 승인 문서를 받았다라는 거는 비보파워가 최소한 리플 지분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트랙에 올라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보파워 측에서는 기관 보유자들로부터 추가 지분을 양자 협상으로 사들이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장이 보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 과연 3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 여부인 거고, 확보할 수 있다면 통은 채워지겠죠. 통이 채워지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가 붙으면 비보파워의 사업 모델이 바뀝니다.
결국에 가장 큰 핵심은 이 비보파워의 리플 투자가 아니라 비보파워가 리플 지분의 유통과 배분에서 수수료를 먹는 구조로서 변신한다겠죠. 이게 왜 시장이 먹히냐? 비보파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7,500만 달러의 경제적 수익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숫자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시장이 무엇을 상상하는지 여부입니다. 작은 회사가 제조라거나 에너지로 돈을 벌기보다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의 중개자로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상상인데요. 거시경제를 보면은 연준은 12월 10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내려버렸죠. 금리가 내려오면은 미래의 가능성에 돈을 거는 자산이 다시 숨을 쉽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을 때는 당장 현금이 나오는 자산이 더 사랑을 받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과 그 인프라 기업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효율을 파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금리의 방향이 바뀌는 구간에서 그 이야기가 커지기 쉽다라는 거고, 유동성도 같이 보셔야겠죠. 뉴욕의 연은 측에서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540억 달러 규모의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라요, 다만 시장이 막아야 될 구멍을 막고 있다라고 느끼면 위험자산 같은 뉴스에서도 더욱더 강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준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언저리, XRP는 약 2달러 부근인데요. 가격만 놓고 봤을 때 늘 그 자리에 있는 숫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구조는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 작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도권을 열었고요. 올해에는 토큰별로 XRP 현물 ETF라거나 여러가지 늘어가는 흐름들이 강해졌습니다. 최근에 SEC가 상품형 ETP 상장 기준을 선보면서 새로운 ETF가 나오는 속도가 그 자체로 빨라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이 말인즉슨 토큰이 더 이상 거래소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증권 계정과 연기금, 자산 배분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1 쉐어즈의 XRP 현물 ETF가 SEC 효력 통지 이후에 거래되는 흐름이 확인이 됐었죠. 이건 XRP를 사는 길이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XRP 수급이 전통시장의 리듬을 타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보파워 JV는 ETF의 바깥쪽에서 또 다른 포장지가 만들어지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ETF는 토큰을 담아요. 그리고 오늘의 전용 투자기구는 리플 지분을 담습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토큰을 직접 들고 가는 걸 불편해한다거나 규제가 부담되거나 세무회계가 복잡하다고 느낄 때 포장지는 시장을 키웁니다. 이 포장지는 접근성을 늘리고요, 접근성은 결국에 수급의 바닥을 만들게 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죠. 그럼 이게 XRP 가격을 올리는 재료가 될까요? 저는 여기서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런 뉴스가 당장 가격을 올리는 재료가 아니라 가격이 형성되는 경로를 바꾸는 재료라는 거. 이 경로가 바뀌면은 수급의 주체가 바뀌고, 주체가 바뀌면은 변동성의 패턴이 바뀌겠죠. 그리고 그 변화는 한 방에 오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중요한 거는 예언이 아니라 기준점입니다. 이 뉴스에서 기준점은 딱 세 가지인데요. 먼저 전용 투자기구가 실제로 만들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리플 주식의 초기 트렌치 매수가 실제로 집행됐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추가로 3억 달러 규모를 채워가는 이런 과정들이 공시랑 숫자로 실제 확인이 되는지 여부를 보셔야겠죠. 이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시면은 드디어 통로가 열렸구나, 이런 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은 이번 OCC의 예비 승인처럼 이 제도권 인프라가 계속 쌓이는지, 이건 XRP의 팬심이나 커뮤니티 이야기가 아니라요,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무엇을 허용하고 또 무엇을 제도화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방향이 확인될수록 리플 지분과 XRP는 테마가 아니라 자산군 일부로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질 거라는 거. 이 비보파워가 리플 주식을 3억 달러치 산다는 말, 이거는 단순한 표면일 뿐입니다. 이 진짜 배기는 한국 자금이 리플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이런 구조겠죠. 이 시장은 이제 토큰만 보질 않아요. 그 통로를 봅니다. 통로가 많아질수록 가격은 흔들리더라도 생태계의 무게중심은 제도권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리플 주식이 아니라 리플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지금 이 답답한 시간을 버텨내는 분들만이 나중에 이 구간이 기회였다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분명히 힘들고 답답하고 이 사람 심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구조라는 거.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는 누구나 멘탈이 약해지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다가 결국에 포기해버리는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여기서 떠나버리시면요, 이 시간을 버텨낸 의미 자체가 전부 다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 리플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답답하고 힘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건 늘 힘이 없어 보일수록
관심이 줄어들수록 사람들이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다음 구간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를 조금만 돌아봐도요. 리플 600원, 700원 구간에서 정말 오랜 시간 같이 우리 견뎌냈었죠. 그 당시에 500원이 저점이다 이런 말이 정말 당연하게 들렸었고 그 이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는 3,000원 구간이 오히려 저점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시장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 것인가? 1년 뒤, 2년 뒤에는 다시 돌아봤을 때 그때가 정말 바닥이었구나 라고 말을 할지 아니면 그때 버텼으면 달라졌을 텐데 라고 말할지 지금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가격에만 감정을 쓰시기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에 감정을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리 생각보다 느리게 움직이지만요. 강력하게 상승을 해준다라는 거 지금은 버티는 시간이고요.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이 구간을 지나온 사람들만이 그 다음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여줍니다.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은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은 금을 시험하고요. 역경은 강한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합니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의 말인데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비트코인 시장을 뒤흔들 것이다. 관련 공포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값싼 엔화에 의존해서 쌓아올렸던 이 거품 낀 레버리지를 태워 없애는 정화의 불길이라는 거. 결국에 이 뜨거운 시험을 견뎌낸 자산들만이 진짜 가치를 증명하게 될 거고 리플과 비트코인이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기초 위에서 다시 우뚝 서겠죠. 오늘 우리는 공포가 아니라 이 냉정함으로 이 역경 속에서 숨겨진 진짜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 자산이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 금리랑 상관없다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근데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일본은행 얘기가 나오면은 비트코인이 먼저 흔들리는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요. 바로 금리 숫자 자체가 아니라 엔화가 움직이는 속도가 비트코인을 흔드는 구조이고 지금 시장에서는요. 일본은행이 12월 18일부터 19일 BOJ 회의를 통해서 정책금리를 기존 0.5%대에서 이제 0.75% 정도로 총 25bp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이게 30년 만에 상징적인 구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죠. 일본 금리 0.75%가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질문입니다. 미국 금리에 비하면 여전히 낮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0.25%포인트 오르는 것뿐이라는 반응도 나와요. 근데 금융시장은 숫자보다 역할에 반응을 합니다. 일본 금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싸게 빌릴 수 있는 돈의 기준점이었죠. 그리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의 자산을 사는 이런 방식들이 시장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자가 거의 없는 엔화를 빌려요. 그리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달러로 미국 주식이든 채권이든 심지어 비트코인이든 더 수익이 날 것 같은 자산을 삽니다. 이게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평소에는 티가 잘 안 나요. 이 변동성이 낮고 환율이 안정적이면은 조그만 이자 차이만으로도 꾸준하게 돈이 벌리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엔화가 강력해질 때입니다. 엔화가 강해진다는 말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이런 흐름이 강해진다는 뜻이겠죠. 엔화를 빌린 사람 입장에서 이 갚아야 될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면 같은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엔화로 갚아야 될 금액이 커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게다가 일본 금리까지 올라간다? 그럼 조달 비용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 가장 먼저 파는 거는 보통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맞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고 이 비트코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레버리지 포지션이 줄어들 때 청산 순서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수준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이 시장은 0.75%라는 고정 숫자에만 반응하지 않아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느냐, 더 오래 올라가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엔화가 얼마나 빨리 강해지느냐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엔화가 천천히 강해진다면은 이 시장은 조정하면서도 적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엔화가 짧은 시간에 급등을 한다면은 이 마진과 레버리지로 쌓아올린 포지션이 동시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구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때는 공포가 아니라요. 이 기기장치가 작동을 하게 돼요. 마진이 올라가고
담보가 부족해지고 포지션이 강제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BIS도 작년에 8월 초에 변동성 국면에서 이런 디레버리징들, 마진 압력들이 충격을 증폭시켰다라고 정리한 바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실제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고요. 시장은 그 다음 달 초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금무렵의 비트코인은 65,000달러대에서 움직였고요. 8월 5일 전후로는 5만 달러 아래를 찍는 구간까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글로벌 주식 변동성이 커졌고 엔화가 빠르게 강해지면서 캐리 포지션이 줄어드는 이런 압력들이 함께 걸렸습니다. 이런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BOJ가 올리면은 비트코인이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볼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선반영이라는 건데요. 지금 시장은 이미 12월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죠. 로이터 설문에서는 0.75% 인상을 예상한 경제학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도 중립금리라는 말을 꺼내면서 앞으로의 경로에 대한 관심을 키워놨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이벤트의 진짜 변수는 올리냐 마냐가 아니라 어떤 말로 어디까지를 시사하느냐, 금리 인상은 예고된 절차가 될 수 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매파적으로 들리는 순간 이 시장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이 미국은 금리 인하로 가는 것 같고 일본은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것 같죠. 이러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인지 줄어드는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한 개로 고정되지가 않아요. 현재 미국 연준은 최근에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준비금이 너무 빨리 줄지 않도록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의 유동성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현재 미국은요, 완전한 긴축이 아니라 금리 인하랑 관리의 모드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정상화의 모드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한쪽만 보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 이 충돌이 변동성을 분명히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까요? 저는 이번 이슈를 볼 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엔화의 속도라는 거. 엔화가 천천히 강해지면 비트코인은 흔들려도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엔화가 급하게 강해지면 비트코인은 이유를 따질 틈도 없이 청산 압력에 눌릴 수가 있겠죠. 결국에 관찰해야 되는 거는 발표문보다 시장 가격의 반응 속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레버리지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 이게 관건이겠죠. 이런 이벤트가 오면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바로 대개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구간입니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크게 흔들리는 이런 이유들도 여기에 있다는 거고,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가장 유동성이 크고요. 또 구조적으로 현물 수요가 받쳐주는 구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은 작은 매도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이고요. 그 움직임이 다시 청산을 부르는 이런 구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를 비트코인만의 방향성으로만 보시면은 정답이 잘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이 전체 위험자산 포지션이 줄어드는 과정들에서 크립토가 어떤 순서로 맞는지를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XRP를 연결할 때도 똑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가격 예측으로 연결하면은 결국에 감정 싸움이 되겠죠. 구조적으로 연결하면 관점이 정리가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리플과 서클 같은 기업들이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형태의 인가에 조건부로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리플의 문서에는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준비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런 구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한 코인의 호재가 아니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된 은행형 구조로 들어가려는 흐름인 거고, 즉 디지털 달러가 장난감이 아니라 인프라가 되는 방향성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흐름은 결제 메시지의 표준화입니다. 2025년 11월 22일 ISO 20022 전환의 중요한 단계가 마무리됐다라는 이런 안내가 공식 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결제 메시지가 표준화되면은 결제 데이터를 더 잘 다루는 이런 플레이어가 유리해집니다. 결국에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과 은행형 커스터디랑 그리고 빠른 결제 레이디 붙는 이런 구조가 경쟁의 중심으로 올라오겠죠. 여기서 XRP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 단기적인 가격은 거시 변동성의 영향을 받더라도 중장기 역할은 결제 인프라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 싸움에서 정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BOJ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엔화가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BOJ가 0.75%를 올리느냐 보다도 그 이벤트가 엔화의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속도가 빨라질수록 위험자산은 뉴스가 아니라 마진으로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맞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 이번 이슈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하방 압력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압력의 크기는 인상 여부보다 이 시장 반응 속도랑 커뮤니케이션의 매파성에 달려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국면은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어디로 제도권에 편입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형 구조로 들어가고 또 결제 표준이 바뀌고 자금의 길이 다시 설계되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BOJ 0.75%의 진짜 의미는 금리가 아니라 엔캐리라는 보이지 않는 레버리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삼국지의 관우가 적장 알량을 벨 수 있었던 것은 적토마의 속도 덕분이었죠. 적토마가 달리기 시작하면 적군은 반응할 틈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일본의 엔화가 바로 이런 적토마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은 엔화라는 적토마가 달리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말의 크기, 즉 금리 0.75%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 달리는 속도, 환율의 변동성입니다. 엔화가 천천히 움직이면 시장은 버틸 수 있겠지만요. 급격하게 강해지면 엔화 강세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자금들, 엔캐리 트레이드들이 일제히 청산되면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을 가장 먼저 베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발표보다 엔화 환율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여기를 주시하셔야 돼요. 이 적토마의 발굽소리가 빨라질 때 전장의 판도는 순식간에 뒤집힐 수가 있겠죠. 이 시장은 파도처럼 순환하고요. 내가 지금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를 알면은 해야 될 행동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이 결국에 돌고 도는 구조예요. 상승과 하락이라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올 거고 또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그 파도 한가운데 어딘가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파도가 높으냐 낮으냐 보다도 내가 그 파도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상승이 충분히 진행된 이런 고점 부근이라면은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욕심이 아니라 정리겠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조금씩 현실화하시거나 내 상황에 맞게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두는 거, 다음 파도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무작정 더 오르기만 바라다 보면은 파도가 꺼질 때 그대로 휩쓸려 가기가 쉽겠죠. 반대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이미 하락의 파도를 충분히 맞은 이유라면은 이때 하셔야 될 선택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공포에 흔들려서 바닥에서 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차분하게 분할 매수를 고민하고 언젠가 다시 찾아올 상승의 파도를 맞을 준비를 해두는 거겠죠. 하락의 끝자락에서 준비된 사람들만이 이 상승의 초입을 온전히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시장은요. 복잡해 보이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시면은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이 지금이 오르는 파도의 끝인지 내려오는 파도의 바닥인지 이런 위치만 제대로 판단해도 해야 될 행동은 자연스럽게 정해지겠죠. 시장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내 위치를 아는 데 집중해 보세요. 파도가 항상 다시 온다라는 거. 중요한 건 그 파도를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그런 순간에서 보통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 붙거나 조정이 왔다고 무서워서 손절하는 행동이 반복되면은 결국에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바라볼 때 필요한 기준표랑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세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니다. 더 정교한 설계도는 그릴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다. 나폴레옹 힐의 말인데요. 미국 크립토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진다라는 소식, 누군가에게 불안한 악재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재 시장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지연 자체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대한 배관을 기존 금융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결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 변경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말이죠. 윤리랑 이자, 권한이라는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이 지루한 과정이야말로 코인이 단순한 투기판을 넘어서 진짜 돈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런 지연 속에 숨겨진 거대한 기회의 설계도를 미리 펼쳐보고자 합니다. 미국 상원의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 어렵고 논의가 내년 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도 시장이 무너지는 공포로 바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지고 있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모순이겠죠. 중요한 법이 늦어지면 악재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 시장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넘기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을 풀려면 이 법안이 무엇을 규제하는지부터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이 법안은 코인을 혼내는 법이 아닙니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운영체제를 바꾸는 법이에요. 운영체제를 바꾼다라는 건요. 이 버튼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배관 전체의 규격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누가 어떤 자산을 어떤 규칙으로 사고팔 수 있는지, 누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 이런 규격을 다시 그리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지연 자체가 아니라 이 설계의 충돌입니다. 지금 막히는 지점이 단순하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정치의 윤리, 돈의 이자, 규제기관의 권한,
그리고 디파이라는 경계지대가 한꺼번에 한 가지 법안 안에서 맞부딪히는 구간입니다. 이 정도면 연말에 급하게 밀어붙이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데요. 먼저 윤리랑 이해 충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윤리 문제는 정치 뉴스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크립토 법안에서는 윤리 문제가 구조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이 규제의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 동시에 크립토 사업이나 토큰 발행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심이 생길 때 그 법은 시작부터 정당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당성이 흔들리면요, 법은 통과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끝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윤리 조항을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고 부담을 느끼는 쪽에서는 그 조항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윤리 조항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요, 권력의 레버리지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 이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현실적인 돈의 문제가 되는데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주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아주 쉽게 바꾸면 이런 말인데요. 은행 예금 대신에 스테이블코인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순간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예금 대체 상품이 되겠죠. 그 여파는 실물 경제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랑 수익을 붙이는 것들을 강력하게 막아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깔았고요. 이 문제가 코인업계의 편의 기능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어디서 유동성을 만들어낼지 여기에 관한 문제라는 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자를 법으로 막아도요, 이 시장은 늘 우회로를 찾는다라는 거. 거래소나 플랫폼이 발행자가 주는 이자가 아니라 이 다른 상품과 묶어가지고 여기서 주는 수익을 설계로 바꾸면은 사실상 이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은행이 민감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지점이겠죠.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이자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달러 유동성의 통로를 둘러싼 싸움인 겁니다. 누가 달러를 더 싸게 끌어오고 누가 고객을 붙잡고 누가 결제랑 저축을 동시에 장악하느냐의 문제겠죠. 이어서 세 번째는 SEC 관할과 디파이 규제 방식이에요. 이 부분이 시장 구조 법안의 뼈대가 될 텐데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어디까지가 SEC이고 어디부터가 CFTC인지 그 선을 그리는 작업이겠죠. 이 선이 달라지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토큰은 주식처럼 취급될 거고 또 어떤 토큰은 원자재처럼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상장과 판매, 공시, 중개, 파생 상품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여기서 디파이가 끼어들면 이 게임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디파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기업 구조가 아니라 이 코드랑 참여자, 프론트엔드랑 지갑 이런 조각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하려면 누구를 규제할지부터 정해야겠죠. 코드를 만든 개발자일까요?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터페이스일까요? 아니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참여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없으면 규제라는 게 과잉 규제가 되거나 무력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업계는요, 이 자유 침해를 레드라인으로 보고 반대쪽은 불법 자금과 소비자 피해를 레드라인으로 봅니다. 서로의 레드라인이 겹치지 않는 지점에서 협상이 멈추기 쉬운 구조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법안이 늦는다가 아니라요, 어떤 디지털 금융 질서를 만들 것인가겠죠. 이걸 이해하시면은 왜 연말에 마무리하기가 어려운지 감이 바로 잡히실 겁니다. 연말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루는 거는 기술 조항이 아니라 권한 배분과 돈의 흐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가장 세게 부딪힙니다. 거시경제로 시선을 넓혀보자면요, 이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많은 분들께서 유동성 장세가 오나 보다 먼저 떠올리시겠죠. 맞습니다.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위험자산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유동성이 어떤 통로로 시장에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 미국은 은행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같은 이 민간 디지털 달러가 결제랑 자금 이동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통로가 커진다? 그럼 미국 국제 수요, 은행 예금, 신용 공급 이런 것들이 함께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국제 정세의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패권의 확장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달러를 쓰려면 원래는 미국 은행망과 결제망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세계로 퍼지면 어떤 나라에서는 달러를 더 쉽게 보유하고 더 쉽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쪽도 있고요, 위협으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서는 국가 안보랑 불법 자금에 대한 프레임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단순하게 투자자 보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립토 시장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이 이슈 자체가 가격 예측 재료가 아니라요, 자금의 성격을 바꾸는 재료예요. 이 법안이 늦어지면 불확실성은 남겠죠.
불확실성이 남으면은 알트코인은 특히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협상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가 강해질수록 이 시장은 위험 프리미엄을 조금씩 낮추면서 레버리지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때 법안 뉴스가 방향을 만드는 연료가 아니라 쌓인 레버리지를 한 방에 정리시키는 이런 불꽃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뉴스가 좋든 나쁘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변화는요. 이 전통 금융과 크립토가 연결되는 속도입니다. 법안이 늦어져도 은행이 크립토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이런 흐름이 함께 나온다. 이 시장은 규제는 늦어도 통합은 진행된다라고 읽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때부터 법안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표준의 문제가 된다는 거. 이미 움직이는 흐름을 어떤 규칙으로 고정할지 그 싸움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XRP로 연결해 보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 이벤트 하나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가 아닙니다. XRP가 놓인 구조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규제된 달러 토큰과 토큰화 자산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금융 인프라가 바뀔 때 결제량 정산은 어떤 레일 위에서 움직일 건가? 그리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 서로 다른 달러 토큰, 서로 다른 토큰화 자산, 이 사이를 연결하는 유동성 계층은 무엇이 맡을까? 이런 질문이 커질수록 이 브릿지라는 역할은 다시 조명받게 될 거고, 여기서 리플 XRP는 바로 그 역할로 설명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 구조 법안의 결론이 곧장 가격을 결정한다기보다는요, 제도화된 토큰 경제가 커지는 이런 속도랑 방향이 더 큰 변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핵심은요. 결국에 다가오는 2026년 1월에 어떤 표준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느냐 이 여부입니다. 일정이 확정되고 윤리, 이자, 관할, 디파이, 경계선이 문장으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시장은 상상이 아니라 실행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반대로 그 문장이 바뀌지 않으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피로를 쌓고 변동성은 커지되 방향성은 짧아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요. 이 첫 번째로 2026년 1월 초 실제 마크업 일정이 확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테이블코인 이자랑 우회 수익 모델을 둘러싼 추가 규제 신호가 나오는지 여부, 세 번째로 SEC 관할과 디파이 규제에서 적용 대상이 누구로 적히는지, 이 세 가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결론적으로 베팅보다 리스크 노출 관리가 우선입니다. 이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면은 마칠 때는 크겠지만요. 틀릴 때는 회복이 느리다라는 거, 변동성이 커질수록 살아남는 전략이 이기는 전략입니다. 시장 구조 법안이 2026년 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들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겠죠.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규격으로 누가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미래를 맞추려고 애쓰시기보다는요, 과거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때 대응 전략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플이 왜 지금 떨어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 반등이 나올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뉴스라거나 자극적인 전망들, 누가 맞힐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에 시간을 더 쓰게 되시죠. 물론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또 공부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과거의 리플이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를 차분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지금처럼 힘이 없고 관심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지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반등이 시작됐고 그 반등이 어느 정도의 시간과 폭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를까요? 라는 질문보다는요. 과거에는 어떤 흐름에서 반등이 나왔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이전 저점들, 시장 전체의 공포 국면들, 그리고 횡보가 길어졌던 시기 이후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시면은 앞으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현실적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투자라는 게 예언이 아니라 대응의 게임이겠죠. 미래를 정확히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과거를 기반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두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안다라는 말처럼요. 과거 움직임을 이해하신 분들만이 앞으로의 변동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준비된 대응을 하나씩 쌓아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말했습니다. 이 결국에 살아남는 종은요. 가장 강력한 종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감돌고 있는 낯선 정적을 보고 불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실패가 아니라 이 미국 월가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맞춰가지고 금융상품으로 완벽하게 진화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비트코인이 야수처럼 날뛰던 이 도박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 변동성마저도 정교하게 포장되어 팔리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관들은 이제부터 가격 폭등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리스크를 구조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뽑아냅니다. 이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고 예전의 방식대로 대박만을 쪄주신다면은 이 새로운 시장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 달라진 게임의 법칙을 냉철하게 직시하시고 내 포지션을 바꾸는 적응력이겠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을 보면은 이상하게 조용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전에는 소문 하나만 나도 하루에 10에서 15%씩 흔들리던 자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큰 뉴스가 뜬다라고 할지라도 예전만큼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약해져서 그런 걸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바라봅니다. 비트코인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이제는 금융상품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 미국 월가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월가가 시장에 배관을 갈아 끼우면서 이 비트코인을 자기들이 가장 잘 다루는 형태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인 거고, 겉으로 보이는 뉴스는 이렇습니다. 올해 9월 말 블랙록의 IBIT랑 연결된 ETF 옵션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 단순 거래량이 아니라 미결제 약정이라는 숫자가 커졌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쉽게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계약서의 더미입니다. 이 계약서가 많다는 건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을 가격으로만 보지 않고 변동성으로 쪼개서 사고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IBIT 옵션 미결제 약정이 약 380억 달러 수준까지 커졌지만요, 이 기존의 비트코인 옵션을 지배하던 데리비트의 규모를 한번 넘어섰다는 보도까지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게 하루 이벤트가 아니라 이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모순, 이 기관이 들어오면요,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죠. 최소한 더 미친 듯이 흔들릴 것 같은데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실제로 지난 8월달 같은 경우는 90일 롤링 변동성이 40 아래로 내려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당시에는 60대였는데 그만큼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롤링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고, 이 시장이 이제 도박판에서 상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게 우리한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나쁜 일일까요? 그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겠죠. 대신에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옵션 시장이 커지면 무엇이 생기느냐? 이 변동성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요. 변동성을 산다라는 거는 미래의 흔들림을 사는 거고, 변동성을 판다는 거는 그 흔들림을 팔아서 돈을 받는 겁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의 흔들림 자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 사고 파는 시장이 어딘가에 있긴 했었지만 이 참여자가 제한적이었다는 거. 특히나 자금 규모가 큰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규제랑 내부 규정 때문에 크립토 거래소 안으로 옵션을 크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서 이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트코인을 직접 들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식처럼 클릭 한 방으로 노출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ETF 옵션이 붙으면서 더 큰 변화가 생겼죠. 이제 기관은 비트코인을 가격이 아니라 리스크로 분해해가지고 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위로 얼마까지 열어두고 아래로 어느 정도 막아두고 그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모순이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기관이 사면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기관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기대 수익의 모양이 바뀌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기관은 상승을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상승 가능성 자체를 팔아서 수익을 만드는 방식도 쓰기 때문입니다. 커버드 콜이 대표적이죠. 이 커버드 콜은 간단합니다. 비트나 비트 ETF를 들고 있으면서 위로 오를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평소에는 꾸준하게 돈이 들어옵니다. 대신에 어느 순간 크게 오르는 구간의 수익은 일부 포기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시장 전체로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급등을 꿈꾸는 사람의 욕망이 누군가의 현금 흐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기대하는 폭발적인 상승을 누군가는 상품으로 포장해서 안정적인 수익으로 바꿔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거예요. 이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 게임에서 현금 흐름 게임으로 재설정이 되고 있다는 거. 여기서 미국 월가가 다 해먹었다. 이 말이 정말 맞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미국 월가가 시장을 먹었다라기보다는 월가가 시장의 표준을 바꾸고 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표준이 바뀌면 플레이어가 바뀌고요. 플레이어가 바뀌면은 변동성이 바뀝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바뀌면은 개인 투자자의 돈을 버는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비트코인은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자산일수록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는 업비트 비싼 현물로만 평단 관리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안내드리는 자료도 레버리지나 단타가 아니라 현물 기준으로만 정리해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리비트 이야기를 빼면 안 되겠죠. 이 데리비트 같은 경우는 한동안 비트코인 옵션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8월 14일 데리비트가
코인베이스의 인수가 완료되면서 이 구조가 또 바뀌었다라는 거. 이제는 역외 거래소랑 미국 ETF 같은 단순 구도가 아니라요. 더 큰 그림으로만 보면은 미국 규제권과 미국 금융회사가 옵션 인프라를 동시에 치는 이런 방향으로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ETF랑 옵션으로서, 코인베이스는 현물 프라임 파생 인프라로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단지 금융시장 내부 이야기로 끝나질 않습니다. 거시경제랑 국제 정세로 연결이 된다는 건데요. 왜냐면 이렇게 표준화된 비트코인은 위기 때는 위험자산처럼 팔리고 평소에는 해지가 가능한 상품처럼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을 설명하는 기사에서도 AI 관련된 위험심리, 연준의 정책,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함께 언급이 돼요. 예전 같았으면 크립토 내부 사건으로 설명을 했을 텐데요. 이제는 미국 월가의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원어로서 설명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연결의 증거인 거고, 지금 시장이 어떤 성격인지 보여준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IBIT 같은 경우는 11월 19일 하루에 사상 최대 유출이 나온 적이 있었죠. 이번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기관이 사면 절대 안 판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기관은 항상 삽니다가 아니라 규칙에 따라서 사고 규칙에 따라서 팝니다. 리스크가 커지면 비중을 줄이고요. 위험 회피가 오면 현금화합니다. 그러면 ETF의 유출이 곧 현물 매도 압력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평소 같았으면 안정적인 바닥을 만들겠지만 특정 순간에 하락을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정은 곧바로 안전이 아닙니다. 안정은요, 이 시스템이 관리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탠더드 차트가 올해 말의 목표가를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낮춘 건요, 단순하게 희망이 꺾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시장 구조를 말해준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기대가 낮아지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끝났다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너무 금융상품처럼 되어가서 폭발적인 경로를 상정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형 자금이 원하는 것은 미친 변동성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그 방향으로 시장이 설계가 되고 있다면 목표가가 낮아지는 게 오히려 제도권 편입의 비용일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비트코인은 뉴스를 읽고 감으로 베팅하는 시장에서 포지션 구조를 읽고 확률을 관리하는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도 바뀝니다. 가격만 보지 마시고 ETF 자금 흐름을 같이 보셔야 돼요. 옵션 만기 전후에 포지션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낮아질수록 레버리지가 커지는 구간이 오기 쉽다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한도를 먼저 정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심리도 바뀌겠죠. 예전 같았으면 공포 속에서 다이아몬드 손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포의 겨울보다 기대치가 관리되는 계절이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대신에 또 크게 오르지도 않는 이런 지루한 구간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격을 모르고 옛날 방식으로 싸우면은 계속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혼자서만 힘들어집니다. 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혁명은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가 아니라요. 이 혁명이 증권화되고 변동성이 상품화되고 수익이 규격화되고 이런 점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월가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바꿔서 비트코인을 자기들의 언어로 미국 월가에서 재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은 조조가 난동을 부리던 이 황건적을 흡수해가지고 최정예 정규군인 청주병으로 재편한 사건과 완벽히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의 비트코인은 마치 황건적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날뛰는 존재였습니다. 어디로 들지 몰랐죠. 하지만 미국 월가가 이들을 단순하게 제압한 게 아니라요. 자신의 제도랑 규율, ETF나 옵션 같은 것들을 입혀가지고 통제 가능한 전력으로서 개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이 도적대의 야성을 잃어버린 대신에 이 제국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질서정연한 청주병 같은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변동성이 줄어든 거는 비트코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조조의 깃발 아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싸우는 이런 시스템의 무기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생에서의 투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진법,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는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 시장은 하루가 아니라 흐름으로 보셔야 되고 긴 하락은 결국에 다음 파동의 에너지가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오늘 떨어졌나, 이번 주가 안 좋은가, 여기에 시선을 두시는 건데 이 투자라는 게 그런 짧은 화면 안에서 결론을 내릴수록 감정이 먼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하락했고 이번 달 내내 하락했고 심지어 3개월 동안 계속 눌려있는 시장이다라고 해서 그걸 전부 악재로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결국 남는 거는 불안감과 포기뿐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길게 가져가 보면요. 오히려 그렇게 긴 하락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반등이 시작됐을 때 그 반동의 힘,
파급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셔야겠죠. 이 시장이 언제나 에너지를 한쪽에서 모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한 번에 분출하는 이런 구조로 움직여 왔습니다. 하락을 무조건 나쁜 신호로만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람은 시장에서 버티지 못해요. 버티지 못하면 결국에 가장 힘든 구간에서 떠나게 되는 거고 가장 기다려야 될 타이밍을 스스로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의 하락이 끝이냐 아니냐를 맞히는 게 아니라요. 이 구간이 흐름 속에서 어디쯤인지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방향성의 파도가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시장을 길게 보는 사람들만이 하락을 견딜 수가 있고 그 하락을 견딘 사람들만이 다음 상승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 남아있다는 거. 이 결국에 살아남는다라는 거는 짧은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요.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시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들 가볍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건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멘탈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새 장의 문이 열렸다라고 해서 새가 반드시 숲으로만 날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어떤 새는 더 크고 더 튼튼한 새 장으로 옮겨간다라고 합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내용이 생각이 나는 구절인데요. 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가 풀려가면서 이 점점 자유의 숲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은행 시스템이라는 이 새로운 질서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뉴스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거대한 새 장의 설계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이 코인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은행이 그 울타리 안으로 말 그대로 더 큰 새 장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통제 가능한 달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아닌 질서, 방관이 아닌 관리,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시점, 우리는 지금 환호성 대신에 냉정하게 이 세 장의 구조를 파악할 줄 아셔야겠죠. 돈은 결국에 가장 안전하고 또 질서 있는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착시는요, 이 규제가 풀리면 시장이 무조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겠죠. 미국이 암호화폐를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은행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 이게 오늘 말씀드릴 핵심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뉴스만 놓고 봤을 때 약간 이상한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전통 은행들은 암호화폐 기업이 신탁은행 인가를 얻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들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막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이런 감독기관들이 암호화폐 편을 드는 것처럼도 보이죠. 하지만 그 구조를 뜯어보면은 이건 편들기가 아니라 설계 변경의 순간입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의 조나단 굴드 청장 측에서는 이 공식 발언에서 디지털 자산을 기존의 전자적 자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관련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자산이나 전자적 자산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기술이나 비즈니스가 과거에 묶이면은 은행이 시대에 뒤처진다라는 경고도 같이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과 며칠 뒤 12월 12일 OCC 측에서는 리플과 서클 같은 기업들이 국가 신탁은행으로 가기 위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는 전격 보도를 냈습니다. 네, 속보로서 우리 신사채널에서 영상 다뤄드린 바 있었죠. 결국에 말이 행동으로 이어진 셈이라는 거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그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탁은행 인가를 받으면 그냥 은행이 되는 것처럼도 들려요. 근데 이번에 말하는 이 국가 신탁은행은요,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전통은행과는 격이 다르다라는 거. 이번 보도에 따르면요,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커스터디, 자산보관, 결제량 정산 같은 이런 기능을 연방 감독 프레임 안에서 하게 된다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불리는 은행이라기보다는 자산을 안전하게 막고 옮길 수 있는 은행에 더 가깝다라는 점.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 더 커집니다. 아니, 예금도 못 받았는데 왜 은행들이 이렇게 예민할까요? 그 정답은 돈의 수도관에 있습니다. 이 금융에서 진짜 권력은 자산의 이름표가 아니라 그 자산에 이동하는 통로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서 나오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달러가 이동하는 통로가 사실상 은행 계좌 중심이었다면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달러를 쓰려면 결국에 은행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문을 닫으면 사업이 멈추게 되겠죠. 이게 바로 디뱅킹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무겁게 들리는 이유인데요. 이번 주에 OCC가 이 디뱅킹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아니에요. 핵심은 은행이 사실상 공공 인프라처럼 쓰이는 결제망의 출입문에 대해서 이 사기업의 판단만으로 조용히 닫아버리는 것들을
감독기관이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요, OCC는 과거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대형 은행들이 여러 가지 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한을 둔 관행을 들여봤다라고 정리합니다. 암호화폐 기업도 그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그냥 불편해서 안 합니다 정도가 이 통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미국이 암호화폐를 완전히 환영하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이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이 미국은 암호화폐를요, 밖에 두면은 통제도 어렵고 경쟁도 놓친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는 그냥 안으로 들여와서 규칙을 씌우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도 편입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설계의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올해 7월달에 제정된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은행과 금융감독 프레임으로 묶어두는 이런 방향성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 연방준비은행 해설에서도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감독기관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잘라 정리를 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는 길은 자유롭게 아무나 찍는 길이 아니라요, 감독기관이 승인하는 길로서 고정이 되는 구조겠죠. 그러면은 왜 굳이 이런 길을 만들까요? 여기서부터 미국의 이익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확장판입니다. 달러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옮겨갈 때 그 디지털 달러가 미국의 법과 감독을 벗어나 버리면은 기축 통화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막는 대신에 미국의 감독 체계 안에 넣어서 달러의 디지털 결제망을 제도화하려는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백악관이 지니어스 액트가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강화한다고 강조한 것도 똑같은 선상이겠죠. 이 변화가 금융시장과 연결되는 방식도 간단한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구간에 있죠.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시장이 늘 이렇게 움직여요. 위험자산으로 갈 돈이 조금씩 생기는데 그 돈들은 아무 곳에나 가기보다는 규칙이 보이는 곳을 먼저 찾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신탁은행 인가랑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같은 경우는 그 규칙을 만드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이번 뉴스가 단기 가격보다 시장 자금의 문을 바꾸는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연결은 결제 인프라 경쟁입니다. 이 전통은행들 같은 경우에 결제, 정산, 커스터디에서 이미 돈을 벌고 있죠. 그런데 암호화폐 기업들이 국가신탁은행이라는 형태로서 연방 레벨에서 커스터디랑 결제에 들어오면은 이 기존 은행의 영역과 직접적으로 겹칩니다. 그래서 은행 로비는 이걸 위험이라고 부르고요, 감독기관은 이거를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 말이 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쟁들이 그냥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규제기관이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도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국가신탁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막고 커스터디랑 결제 같은 기능 중심으로 길을 열어줍니다. 한마디로 안으로 들어오되 은행의 핵심 기능까지는 아직까지 주지 않겠다, 이런 절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절충이 앞으로의 변동성을 만듭니다. 기대감은 커지지만 속도는 제한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보면은 이런 국면에서는 양극화가 강해지기 쉽습니다. 제도권과 연결되는 인프라형 영역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영역은 같은 시장 안에서도 힘이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에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요, 유동성의 형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거. 거래가 더 편해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제도권 규칙이 시장 구석구석까지 들어오는 이런 효과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 자유의 확장이라기보다는 관리의 확장에 더 가깝겠죠. 이제 XRP 이야기를 구조로 붙여보겠습니다. 이번 이슈에서 XRP가 연결되는 핵심은 가격 서사가 아니라 리플 생태계가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겠죠. 리플이 국가신탁은행 인가 쪽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흐름들은 리플이 스테이블코인과 커스터디, 결제 인프라를 연방 감독 프레임 안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정말 단순한데요. 이 제도권 결제망과 맞닿는 접점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 그렇다고 이게 곧바로 XRP의 무조건적인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역할 경쟁이 시작이 되는데,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이 넓어지면요, 달러 토큰으로 결제하는 길이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과정에서 국경 간 기관 간의 정산에서 어떤 형태의 유동성이 필요해지는지도 다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XRP는 이런 계산 속에서 어떤 조건에서 유용해지는지가 더 냉정하게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도 편입 국면의 특징이고, 스토리는 약해지고 실무가 강해집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시간 구간으로 나눠보면 더 선명해지는데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조건부 승인의 후속 기준이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은행 로비의 반격이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이겠습니다. 이 3달 정도의 구간에서는 디뱅킹 조사랑 현장 관행 변화가 실제로 연결되는지가 관건이고요. 6달 정도의 구간에서는 지니어스 액트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운영 표준이 고정이 되면서 누가 표준 플레이어가 되는지가 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 관점으로 기준점을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이 뉴스가 단기 가격을 맞추는 뉴스가 아니라 이 시장의 할인율을 바꾸는 뉴스예요.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요. 같은 자산도 시장이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다만 이런 과정은 계단식으로 옵니다. 조건부 승인, 최종 승인, 실제 영업, 그리고 현장 관행 변화라는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시기보다는 문이 어디까지 열렸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처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막는 게 아니라 은행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그 사실,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은 결국에 순환하고요. 그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 불필요한 공포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 시장은 늘 돌고 돕니다. 지금 하락이 길어 보이고 끝이 안 보일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우리가 눈치채기도 전에 다시 반등 나오고 또 조금씩 살아나는 상승장의 기운이 들어오고요.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조정과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 수단이 앞으로도 끝없이 반복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만 봐도 정말 단순하죠. 매년마다 코인 끝났다, 가짜 돈이다, 가상화폐 이제 위험하다, 이번에 다르다, 공포 섞인 말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매해마다 신고가를 갱신해 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천만원, 4천만원이던 비트코인이 올해에는 1억 8천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1억 3천만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정작 이렇게 오른 가격에서도 사람들은 또 위험하다라는 말을 꺼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사람의 심리가 가격에 적응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부정적인 얘기에 더 큰 힘을 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나를 정당화해주는 말, 이런 말만 더 크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포가 조금만 생겨도 그쪽으로 마음이 더 쏠려버린다라는 거. 하지만 시장은 그런 개인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시장은 정말 차갑고요. 냉정하고 순환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조금만 이해하려고 해보시면은 불필요한 공포랑 감정 소비에서 점점 더 벗어나게 된다는 거. 하락장이 와도 이거는 수단의 일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상승장이 와도 언젠가 또 조정이 온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죠. 결국에 시장을 공부한다는 건 단순하게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심리를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수단의 구조를 제대로 알면은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힘이 생긴다라는 거. 시장은 언제나 돌고 돌겠죠. 하지만 그 흐름을 이해한 사람만이 매번 반복되는 공포 속에서 그 다음 기회를 차분하게 잡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래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물리는 순간들,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고래 수급 변화랑 핵심 가격들을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건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리 기준을 잡아두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